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딱히 말할 것이 없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좀 오랜 기간 혼자 아파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히 넋두리 할 것이 없어서 적어봐요. 이곳엔 인생 선배분들이 많이 계시니 부모님께 이야기하듯 털어놓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사이도 좋고 정말 화목했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인고 부부셨고 저랑 제 여동생도 아주 건강하고 사이좋게 자랐어요.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 사는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땐 지금만큼 택배 거래도 활발하지 않았고 온라인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서 거래처도 소비자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죠. 그래도 언제나 아버지는 저희 앞에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셨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많이 믿으시고 단 한 번도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나 벌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초등학교 동창이셨습니다. 초등학생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짝사랑했지만 부끄러워서 마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성인이 된 후에 동창회에서 재회를 하면서 마음을 전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아버지도 어머니를 짝사랑하고 있으셨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쁘고 인기가 많아서 감히 다가가기조차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두 분은 결혼 후 서로를 더 끔찍하게 아끼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던 모습은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흐릿하지만 매일 아침 아버지 출근길에 현관에서 뽀뽀를 하셨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렇게 아무 문제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서 가족끼리 봄소풍을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제 나이 8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도시락통에 담겨져 있던 김밥이 거실 전체에 흩어지던 장면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지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동생은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외치셨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 어머니를 깨우는 소리, 신고를 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곧 구급차가 왔고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데려갔습니다. 저와 동생은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집에 남겨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거실을 정리하면서 괜찮다며 저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할머니가 저희를 돌봐주셨습니다. 시골에 사시던 친할머니가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왔는지, 부모님은 왜 집에 오지 않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물어보면 뭔가 무서운 얘기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나흘 정도 흐르고 할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실엔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아버지가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8살쯤이 되면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슬픈 상황을 느낌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누워있는 어머니 옆에서 동생이랑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며칠 뒤에 할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을 앉혀놓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지희야, 지금 엄마랑 아빠가 많이 아파. 그래서 집에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집에 오고 나서도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너희가 엄마 아빠 도와줘야 해. 할 수 있지? 네. 그때 왜 아빠까지 아프다고 하셨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복통을 호소하시고 입원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간암이었습니다. 간암은 증상이 없어서 잘 모르다가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장기로도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던데 다행히 어머니는 간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간을 기증해주는 공여자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온다고 해도 이미 대기 중인 사람이 많았기에
언제 이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공여가 가능한지 검사를 하셨는데 아버지의 간이 이식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집에 왔다 갔다 하시던 아버지는 다시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두 분은 배에 같은 상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얼굴빛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셨고 기분도 좋아 보이셨죠.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제 눈에 아버지는 언제나 슈퍼맨처럼 멋진 분이셨는데 수술 이후론 매일 피곤해 보이셨어요. 무기력해 보이시기도 했고 실제로 주무시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셨죠. 아버지의 상태는 몇 달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달라지셨죠. 수술 후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재개할 수 없어 사업을 정리하시던 날, 두 분은 처음으로 저와 제 동생 앞에서 크게 싸우셨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그날은 정말 저희가 앞에 있다는 것도 잊으셨는지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며 싸우셨습니다. 돈 안 벌어? 우리 굶길 거야? 어쩌자고 이렇게 무책임해? 나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체력이 안 따라주는데 어떡해. 다른 일 찾아볼 거고 우리 식구 절대 안 굶길 거니까 걱정 마. 걱정 말라는 소리 지겹다 지겨워. 언제까지 그럴 건데. 체력이 안 따라준다고?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요즘 잠도 너무 많이 자고 나태해진 거 사실이잖아.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수술하고 후유증으로 그런 거잖아. 핑계 대지 마. 그럼 다른 사람들은 간 이식해주고 다 일 그만둔다니? 여보, 나 당신한테 간 이식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유세 부릴 거면 주지 말지 그랬어. 내가 언제까지 당신 비위 맞추면서 살아야 되니? 아버지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거실에서 혼자 주무셨습니다. 무서워진 저와 제 동생이 어머니와 같이 자고 싶어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고 귀찮다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에게 애정을 주지 않기 시작한 게.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친구를 만나신다며 예쁘게 화장을 하고 차려입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가끔은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싸우는 날이 늘어나 결국 어머니는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없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아주 나중에 할머니한테 듣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고 어머니한테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동창이었답니다. 아버지와도 친한 사이였고요. 바람핀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키고서도 아주 당당했던 어머니는 이혼 서류 한 장을 쓰고 집을 나갔던 겁니다. 집을 나가기 전날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돈도 못 버는데 어차피 줄 돈 없을 테니까 옷만 나가겠다고. 돈 없는 저희 아버지랑 살아서 정말 지긋지긋했다고 했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어렸어도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엄마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을 때라 왜 나를 안 데려갔을까? 내가 싫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 생활비까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결국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 공장에서 몇 시간씩만 일을 하면서 큰아빠 댁에 얹혀 살게 되셨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때였는데 전부 바뀌어버린 제 환경이 너무 싫어서 맨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는 등하굣길을 동생 손을 꼭 잡고 매일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초등학생 애들은 생각보다 많이 똑똑합니다. 제 어머니가 바람나서 도망간 것은 어떻게 아는지
저는 학교에 가자마자 놀림거리가 되었고 왕따를 당했어요. 아마 그 애들의 부모가 얘기해줬겠죠. 전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걸려오는 아버지의 전화가 그 당시 저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빠, 집에 언제 와? 가야지. 우리 예쁜 지영이랑 지희 보러 아빠가 가야지. 언제 오는데? 할머니 집에 온 뒤로 아빠 한 번도 못 봤어. 갈 거야. 아빠가 지금은 많이 힘들어서 못 가는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빠 빨리 와. 그리고 우리 이사도 가자. 여기 애들이 엄마 바람나서 도망가고 아빠는 아프다고 맨날 놀려. 알겠어, 지영아. 아빠가 빨리 갈게. 미안해. 사랑해, 지영아. 응, 나도 사랑해, 아빠. 힘이 없는 아버지 목소리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오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걸요. 그래도 그냥 투정을 부리고 싶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희한테 오지 못하셨습니다. 저희가 할머니 집에 보내진 지 2달쯤이 흐르고 아버지는 깨지 않는 아주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셨을 땐 이미 숨이 멈춘 뒤였고 의사 선생님은 간이식 합병증으로 인한 간기능 부전이라고 했습니다. 간이식 후 기증자가 사망할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하던데 그 일이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하고 복통을 자주 느끼고 피로함도 많이 느끼셨던 아버지였는데 매번 병원비가 아깝다며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빨리 병원에 가서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아버지는 아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떼내준 생각을 아직까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지 않았어도 결과는 같았을까 하는 의미 없는 상상도 가끔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몸에 맞지 않는 큰 상복을 입은 저와 제 동생을 보며 어른들은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애들이 다 무슨 죄야.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죄라면 죄지. 여자가 남편 친구랑 바람나서 도망갔다며? 간까지 떼어다 바쳤다는데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그 여자는 바람핀 남자랑 살림까지 차렸다던데. 말세야, 말세. 뭔 친척인지 공장 아주머니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분이서 대화하는 그 소리가 아주 작았는데도 제 귀에는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 혐오, 원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아버지를 죽이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니. 아주 조금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추억할 만한 건 모조리 다 찢어버렸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동생을 붙잡고 어머니를 기억 속에서 지우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어머니와의 인연은 그게 끝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빠가 2시간이 넘게 걸리는 할머니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큰아빠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재수씨, 아니, 그 여자 아주 미쳤습니다.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오늘은 공장에까지 찾아왔다니까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와서 뭐라디? 기준이 찾으면서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해? 빌어요? 참.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안 왔죠. 기준이 죽은 거 어떻게 알았는지 사망보험금 내놓으랍디다. 뭐? 처음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오면서 보험금 나오지 않았냐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꼬드기더니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나중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다니까요. 아이고, 미친년. 이 미친년.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년 머리털을 다 뽑아놨어야 했는데. 아이고. 기준이가 그 여자한테 간 떼어주느라 보험금 얼마 나오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장례 비용으로 다 썼건만.
지 때문에 죽었다고는 생각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순순히 돌아갔고 어머니랑 애들 찾아오겠다고 주소 알려달라는 거 겨우 말리고 왔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형님한테도 말해놓았으니까 나중에 찾아오면 저한테 꼭 말씀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려. 내가 소금을 뿌리면서라도 내쫓을 테니까 걱정 말어. 저는 문틈으로 거실을 빼꼼 내다보면서 큰아빠와 할머니 얘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어머니가 정말 찾아오면 어떡하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어머니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집 전화벨이 자주 울리긴 했습니다. 할머니가 한번 전화기를 들고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보긴 했는데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듣고 보니 어머니가 큰아빠 공장에 또 찾아가서 한바탕 크게 싸우고 큰아빠가 한 번 더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무서웠는지 어머니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을 때 혹시 몰라서 보험금 수익자를 큰아빠로 지정해 두셨다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간이고 돈이고 목숨이고 다 빼앗길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제 동생은 이제 학교에서 부모 없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시골 아이들이 순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 애들이 잘못된 건지 그 부모들이 잘못된 건지 정말 매일같이 저희를 따라다니며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마치 자신들과 다른 종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처럼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힘이 세지도 않았고 든든한 부모님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울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울고 있는 저한테 미숫가루를 한 잔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울어 아가. 많이 울고 더 많이 원망해. 그리고 꼭 그것들보다 잘 되어서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하고 보여줘. 그게 최고의 복수야. 절대 기죽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잘난 사람이 되거라.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뭔가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살짝 떨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음이나 화를 참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알게 모르게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나 봅니다. 앞에서는 어르신이 혼자 애 둘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며 위해주는 척 위선을 떨고는 말이죠.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꼭 성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친구도 없고 그 시골집엔 게임기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딱히 할 만한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눈에 안 띄니까 쉬는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했습니다. 죽어라 공부만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했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여전히 친구는 사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친해질 뻔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엄마가 저랑 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구 사귀는 건 아예 포기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덕분에 지금 학창시절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네요. 제 친구라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제 동생이 전부죠. 저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악착같이 공부한 끝에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수석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통학하기엔 너무 멀어서 기숙사에서 지낼까 했는데 동생도 서울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서 같이 지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아빠와 큰엄마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큰아빠는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일만 하시느라 제가 중학생 때 큰엄마를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자식 욕심은 없으셔서 아직까지도 두 분이서 오붓하게 살고 계십니다. 큰아빠가 결혼 전부터 사시던 집이 워낙 커서 결혼 후에도 그대로 살고 계셨는데 빈방이 여유 있어서 저와 제 동생도 같이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큰아빠 댁에 가던 날, 큰아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던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냥 안 쓰는 물건들 넣어두고 있는데 이 방 쓰고 싶으면 말해. 싹 비워줄게. 네 아빠가 쓰던 책상도 새 것처럼 깨끗해서 쓸만할걸. 내가 청소를 잘 안 해서 아빠가 쓰던 물건들도 다 그대로 있을 거야. 박스며 안 쓰는 가전제품, 운동기구들이 채워진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지내셨을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 방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도 그대로 쓰기로 했죠. 아버지의 책상 서랍엔 정말 아버지가 쓰시던 다이어리나 지갑 같은 것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청소를 안 하셔서 물건들이 남아있다고 하셨지만 아마 일부러 안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쓰시던 다이어리를 조심히 열어봤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도가 적혀져 있지 않아 확실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의 다이어리 같았습니다. 10대장 정도의 예전에 사업하시던 거래처 번호와 주소들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왠지 그 다이어리를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의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아주 잘한 일이었죠. 저는 경영학과를 다니는 4년 동안 계속 수석 자리를 유지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과외 알바도 해서 돈도 모아뒀습니다. 처음엔 제 용돈도 하고 큰아빠 댁에 얹혀 사는 게 죄송스러워서 생활비도 보탤 겸 시작했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경영에 대해 공부할수록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4학년이 되었을 땐 여기저기 기업에서 러브콜이 왔었는데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마음먹은 대로 졸업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건 아버지의 다이어리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제가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의 온라인 시장과 지금의 온라인 시장이 확연하게 다르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경영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적어두신 수첩도 있었거든요. 저는 다이어리에 적힌 거래처들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농수산물 협동조합이나 시골 공장들이라서 그런지 전화번호가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대부분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농수산물의 상품 정보와 자료를 온라인 판매 소매 사장님들한테 제공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거래처 사장님들이 대충 찍은 사진들을 받았었는데 디자인을 전공한 동생의 도움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소매 판매자들에게 제공해줬죠. 그러다 나중엔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해보자 하여 직접 상품도 받아보고 현지에도 가서 직접 거래처와 소통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일을 키워갔습니다. 제 사업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온라인 시장을 좀 더 파고들면서 회사가 아주 많이 성장을 했죠. 30이 되던 시점에 회사 건물까지 차리게 되었어요.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은 아니었지만 저희 자매의 분에 넘치는 성과였죠. 동생이 제 일을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좋은 실력으로 충분히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무 의심 없이 따라주었죠. 지금도 함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답니다. 회사를 차린 지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제 방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전날 급하게 퇴근해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책상 위에 뒤죽박죽으로 쌓여져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그걸 만지시길래 급하게 말렸습니다. 잠시만요, 아주머니. 거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책상을 치우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은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주 가끔 어머니의 사진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껴안고 운 날도 있었고 원망의 말을 내뱉은 적도 있었고 왜 그랬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모든 사진을 버렸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도 어머니의 존재를 버리려고 애썼고 이제 그 얼굴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다시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잊으려 노력했던 과거의 어머니 모습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게 그리움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아련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구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죠? 어쩐지 회사 이름이 익숙하더라. 맞지? 그이가 예전에 사업할 때 쓰던 회사 이름. 제 아버지 보고 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뭐 네가 싫다면 그렇게 할게. 일부러 여기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요? 20년 전에 미안했다, 용서해달라, 뭐 이러시게요? 나 너한테 미안한 거 없어.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보통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집 나간 엄마가 자식을 찾아오면 미안하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지 않나요? 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오는 상상은 정말 수도 없이 했지만 이런 전개는 단 한 번도 예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너무 나약했어. 엄마는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고. 뭐라고요? 나약하다고? 당신한테 간 이식해주고 그렇게 된 거잖아. 당신 때문에 나약해지고 죽은 거잖아. 지영이, 너도 결혼해봐. 엄마 마음 다 이해할 거야. 그놈의 엄마 소리 좀 그만하죠. 저는 엄마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건데. 나가세요. 당신이라는 사람 이미 내 마음에서 지워진 지 오래됐으니까. 엄마 이혼했어. 정말 어쩌라는 건지 싶더라고요. 유치하지만 아주 깊은 속에선 쌤통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당신, 내가 이 회사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청소부로 취직한 거야? 그렇게라도 해야 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가 지금 마땅한 집도 없는데, 근데 엄마가 애가 있어. 중학생 아들인데. 나가세요, 당장. 지영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가 돈이 좀. 당장 나가라고! 큰 소리에 놀랐는지 비서가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눈짓을 주자 비서는 제 어머니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20년 전에 버린 딸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돈을 달라는 거라니. 그것도 다른 남자랑 낳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니. 저는 인사과에 어머니가 언제 이곳에 왔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 청소부로 들어온 지 이제 2주도 안 되었더라고요. 순전히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려고 접근한 게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회사에 가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또 내 방에서 있으면 어떡하지? 돈을 달라고 울기라도 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온 지 나흘이 지나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비서를 따라서 가보니 아래층에 있는 사무실 한쪽에 직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의 자리였습니다. 조심스레 그쪽으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청소부 차림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악에 받쳐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네들 키워준 게 있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거 없다고? 내가 네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엄마야? 우리 버리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 타령이냐고. 내가 돈을 왜 줘? 나랑 언니는 아빠 손에 자랐고 나 초등학생 때부터 당신한테 받은 거 하나 없거든?
소리소리를 지르는 어머니에게 동생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상황을 중재하려고 동생한테 다가갔는데 어머니가 이번엔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네 아버지 보험금도 꿀꺽했지? 그 돈으로 회사 차린 거지? 보험금 안 주겠다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더니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뭐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보험금 얘기를 하세요. 막말로 이혼했는데 그 돈을 나눠달라고 하는 심보가 웃긴 거 아닌가요? 내가 뭐 큰 거 바라니? 나랑 내 아들 좀 살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잖아. 너네는 인류애도 없어? 엄마에 대한 애정도 없냐고. 중학생 아들이랑 달랑 둘이 사는데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러면 안 되었는데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회사에서 그런 짓을 벌이는 것도 너무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당시 아픈 아버지와 초등학생이었던 우리는 버리고 갔으면서 바람펴서 낳은 중학생인 자기 아들 지키겠다고 돈을 구하는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었는데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청소도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걸레를 빤 듯한 검은 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그 통 들고 어머니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머니 머리 위에서 뭔가 쏟아진 것처럼 혼자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습니다. 직원들이 경악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떼꾸정물을 뚝뚝 흘리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혹시나 다시 만난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꼭 건강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숨까지 잃어가며 간까지 줬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 참, 제가 지금 물 부은 거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세요. 합의금 그까짓 거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머니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바닥을 닦으며 속으로 아주 잘한 거라고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한 거라고 이거면 되었다고 제 자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이요. 그런 희망이 사라지고 어떤 기대가 사라지니 오히려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소를 했더라고요. 합의금 100만 원 요구하길래 주고 끝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주고 나니 더 완벽하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제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없는 사람이니까요. 부모님 없이 자란 지난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잘 자랐다고, 이렇게라도 복수해서 잘했다고 저 칭찬 좀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기대받고 응원받는, 칭찬받는 삶이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는 좀 그런 말들이 듣고 싶네요. 우울한 넋두리였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